민주당세가 잘 나온다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뭐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러 세 가지 결집되면서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그 주민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우리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예산운수의 그 득표율이 저는 날 거로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시고. 예. 제가 뭐 지난번에 MBC나 TGV 같은 경우는 가중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중치를 뭐 1020대 1.47, 1.40 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안 줍니다. 네네네. 그런 면에서 그렇고 지금 저희가 쭉 여론조사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의 분위기 때문에 업다운은 좀 있지만 큰 흐름들은 있어요. 네. 예산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어떤 백종원 대표 등과 또 예산군이 네네. 이미 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산 시장은 하나의 또 모델이 되고 있지요. 그래요. 예산 시장을 모델로 해서 지금 예산 시장 주변에 청년 활력 타운도 네. 지금 진행되고 그쵸.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조국 산단의 문제는 저는 좀 분명합니다. 산업단지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우세한 것 같아요. 네, 조국 이춘 원주민들도. 그런데 산업단지가 개발되겠다는 환경시설이 일정 정도 법에 규모의 환경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그 환경시설이 우리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만이 아니라 외부 지역에서도 유입을 해서 환경 폐기물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산단이 그런 환경 폐기물이 추가되는 산단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조국 산단의 여러 가지 기능 등이 그런 환경 폐기물 처리를 주도하는 기업 저희가 될 것이다. 특히 SK의 그 업종 자체가 그 산단을 개발하는 주체가 그런 업체고 업체가 그런 업체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또 예산군이나 충남도하고 제가 또 그 관련 국토부 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만약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폐기물 시설이 외부 유입 등으로 외부시 폐기물로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시설이 된다면 그 부분을 불식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어떤 질이나 양이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산단 개발 전에 분명하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처리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나중에 업체가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산단 만들어 놓고 뭐 양을 팍 늘린다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유해 시설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지된다. 그래서 아마 예산군이나 홍성 측에서 충남도가 이렇게 SK 측에 제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 공단 개발, 조국 산단의 개발 사업 어떤 그 사업 투자자를 충남도 개발공사가 51%를 넘겨라. 그러면 대주주가 충남도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환경시설 등을 민간업체 주도적으로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산단이라는 당초의 개발 목적과 폐기물 시설 주민들을 개발공사가 충남개발공사 주민들의 뜻과 반하게 폐기물 시설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든 아니면 폐기물을 일정 정도 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을 개발할 경우는 폐기물 시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줄여라, 규모를. 폐기물 시설 안 해도 될 정도로. 그게 뭐 20만 평, 20만 평이 안 되고. 20만 평인가 그랬어요. 네네네. 기준이. 네네. 그럼 20만 평 이하로 줄여라. 네네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51%를 충남개발 넘기든지 아니면 3단 규모를 줄여서 해라. 라고, SK 측에 제시를 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낼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음. 네. 아마 한 달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그런 기한이, 어. 그래서, 아니, 저는 그거는, 저도 이제 제가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하고, 실제 그렇게 하니까 SK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든지 산단이 허가 안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조국, 산단 내에 원주민 중에 일부 찬성하는 입장이면 상당히 찬성을 저는 오히려 그걸 더 걱정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완전 도시 기농한 형태가 있잖아요. 저는 원래 촌놈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그러기 때문에 마을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어르신 초고령화 사이에 우리 어르신들이 남아있어 어디가 생활 근거지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이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마을 회관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뭐 일정 정도 시설을 갖추고는 있죠. 되게 이제 마을 회관들이 되게 좀 그래도 신축도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좀 더 거기에서 뭐 지금은 간단한 체조 그런 거 약간의 와서 주민들 회의하고 이런 장소만 있는데 또 점심을 같이 해드리는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초고령화 사이에 어르신들 저 케어를 지금 대부분 홀로라든지 뭐 두 분 있다 하더라도 80대 전후의 노인들이 대부분 이곳에 저렇게 간병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뭘 하나 택배 하나도 붙이려더라도 본인 그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 어렵잖아요. 저 위에 지금 핸드폰이 다 있어서 일정 정도 자제분들하고 소통하지만 자제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상당한 저기잖아요. 그럼 생활 서비스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생활 서비스 복지사 정도 하나 정도 배치하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간호간병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원격진료가 지금 여러 가지 저기 하는데요. 지금도 현행에도 이런 간단한 뭐 당뇨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것은 이제 개업의들하고 해서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시범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에 원격 진료 먼저 하면 근데 소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그렇게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우리 형편에서 마을이관에 엄청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생활이 거기 집중돼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서 누군가가 좀 서비스를 하면 지금 뭐 우리 주간보호센터 뭐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 등을 지금 복지사가 지금 우리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노노케어도 가능하다고 봐요. 노인 일자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노인 일자리에 노인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뭐 어떤 일정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그분들이 케어를 할 수 있게 그것도 있다고 보죠. 사람이 모여야죠. 제가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시골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참으로 우리 국민들도 정말 저도 많이 봤죠. 너무 마음이 좋으시다. 저도 저렇게 방송돼 있는데 저걸 그냥 받을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저희 정부 와서 저거에 대한 물꼬를 트기 시작했어요. 구입비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저곳에 무슨 뭐 공장을 들여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아니죠. 우리 산업화에 큰 어떤 그 획을 걷던 곳이잖아요. 저도 거기에 그 당시 여성 직원들이 여공들이 막 줄을 지어서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쵸. 우리들의 문화였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기도 하나 거기서 일하면서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건물에 남아 있다면 위해 시설, 성능 같은 거 다 철거하고 그 건물을 좀 활용을 해서 뭔가 우리 농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예를 들면 전 이런 것을 봤어요. 대규모 거기가 사과 와이너리를 만들고 진짜? 와인 파티를 하고 와인 만들기, 그냥 와인을 거기서 체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민이 다 사과하시잖아요. 응? 와이너리 만들고, 네. 사과 와이너리 만들고, 와이너리. 와이너리 만들고 거기에 와인 그 사과 와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우리 저 와이너리 또 하나 있잖아요. 예산에 이미 좀 근성무가 그런 거죠. 그 은성농원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그 사과 우리 그 조합에서 만든 사과 와인을 정말 예산의 사과 와인을 우리 예산의 애플파이가 지금 백종원 대표와 함께 뜨듯이 애플파이? 와인을 애플파이 뭐? 여기 예산시장 앞에 애플파이 얼굴 줄 서는데 모르세요? 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딴 데서 온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어. 하여튼 애플이라는 네. 브랜드를 활용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저기에 예산 사과를 가지고 와이너리를 만들고 거기에 가족 단위로 뭐뭐 체험하게 꼭 와이너리만이 아니라 사과를 가지고 뭐 잼을 만들든 뭐든지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관광 테마라는 그치. 거죠. 거기에 그러면 하나의 그치. 저 소재만 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네네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산이란 소재에 예산의 사과를 테마로 했지만 거기에 예산 사과가 뭐 어떤 먹거리에 어울리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무슨 거기에 조그만 자동차 극장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근데 공주 정진석 후보께서도 공주대가 원래 공주가 불리고 공주대 의대 캠퍼스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진석 후보께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로 봐서는 이 의대와 따라가다 있는 종합병원은 부속병원은 배후도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쵸. 우리가 충남 도청 소재지에 의대가 없다. 그것이 중요한 테마도 현재는 그럼 도청 소재지라고 해서 허벌팔 도청 하나만 갖다 놔서 의대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내포 신도시라는 신도시를 가지고 있고 이 신도시가 적어도 10만 정주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예산 운성 다 합하면 나중에 한 30만 정주 여건 도시를 그래도 만들어야 돼요. 인구 소멸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건들을 갖춘 곳은 우리 예산 운성 내부를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다면 충남에 온다면 당연히 예산 캠퍼스로 가야 되죠. 그거는 실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하게 되면 공주를 갈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뭐 몇 번밖에 안 되고 공주를 갈 수가 없고 공주에 가서 거기에 의대 설립해가지고 공주에서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대생들의 수련하고 또 치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병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주에 몇만이 있는데 10만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내표도시와 형성 예산 배후도시가 지금 30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만들 수 있다. 30만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의대 간호학과나 이걸 또 유치할 수도 있겠네. 그래야 되죠. 그거는 모아줘야죠. 네. 차라리 더해서 간호학과나 그런 것도 해야 된다. 말씀하신 걸로. 예.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예.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농산물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수석회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커져요. 어느 쪽 목소리가 커질까요? 경제부처 출신의 아, 진짜? 수석이나 네. 뭐 네. 어떤 분의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경제 쪽에 이제 그 목소리는 빨리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시민사회 쪽이나 농촌 또 이런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을 휘두르게 키고 있죠. 만약에 마늘값 오른다서 마늘 수입하면은 마늘값 왜 오르겠어요? 마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면 그 마늘 줄어든 생산량을 우리 농부 입장에서 마늘값을 가격이 올라서 시장이라는 그런 거지. 가격이 올라서 보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더 높은 요율.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안정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경제부처 물가당국 쪽에서는 수입 등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저는 농어촌에 기반을 농어촌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수입으로 그냥 무조건 해본다면 농가를 저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쌀이라든가 우리 양육관리법 문제도 나타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체 작물 또 남아도는 쌀을 가루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재배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 등을 굉장히 농축 어업을 담당부에서는 그런 부분에는 과학적 설계를 하고 그것이 예상 실측에 맞게 돌아가야 되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항상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농민들이 그렇죠.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농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요. 쌀값도 20만 원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지 쌀값은 17만 원 가격이 다 현재. 그러니까 뭐 산지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17만 원대 있다. 이거 해달라. 저는 그렇습니다. 뭐 물가 당국에서는 쌀값 오르고 하지만 쌀은 또 너무 많이 생산돼서 그렇잖아요. 그럼 쌀을 생산량을 줄이고 가루쌀 등으로 전환해서 빨리 쌀값이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한 원가와 플러스의 가치, 자기가 노동의 가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작물 재배나 이것도 속도감 있게 해야 되고 가루쌀을 전환 같은 거, 또 특목 직불금 있잖아요. 직불금을 전략적 직불금을 도입해서 어쩌고 이런 부분에 가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직불금제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뭐 콩이라든지 뭐라든지 가루쌀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해서 쌀에 남아도는 쌀에 계속 가격 유지해 시장에 어차피 우리는 시장인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고 나서 가격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가격은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격에 대한 보완적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농민들의 분노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 인권조례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의 공교육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그렇다면 학생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지만 교권이 지금 공교육이 바라서 해야 되고 교권이 확립돼야 되는데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충남의 학생인권 조례가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는 만큼 교권 인권 조례 등을 포함해서 교권 인권까지 포함해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예. 저희 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실제로 교육이나 교권이나 학생 인권이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써서 보내주셨는데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제가 뭔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이제 상충된다는 게 아니라 학생 인권조례를 보장하더라도 교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지. 학생 그 답변을 어떻게 적는 거야? 학생 인권조례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이 됐잖아요. 충남 같은 경우도 이러저러 그러니까 폐지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학생 인권조례에 일정 정도 교권 등을 침해한 부분도 있다면 학생 인권조례를 다시 정비해야 되고 뭘 한다면 교권 인권조례도 보장이 되는 그런 선에서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금 충남도의회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설화설래가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폐지되느니 뭔지 아니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폐지만 하고 아니,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폐지를 하고 학생인권제를 폐지를 했다면 만약에 그것을 학교생인권제를 다시 만들어낸다면 교권을 포함한 그런 부분에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다시 폐지했고 한쪽에서는 다시 또 세우고 이런 지루한 싸움이 지속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다. 이게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번째로. 그건 실효적이지 않다 이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함하는 것 등이 논의가 돼야 될까요? 원래 질문하고 싶었던 건 너무 무리하게 폐지하는 걸로 몰고 간 거 아니냐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네. 국토위를 좀 가보고 싶어요. 국토위. 국토위. 예, 왜냐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서해선의 KTX 경부선 직결 문제, 장항선 복사가 됐더라도 고도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수도권 저지를 못 내려오잖아요. 올해 개통이라도 못 합니다. 맞아요. 플랫폼을 다 높여야 됩니다. 그런 문제 이런 거 다 해서 또 수도권 전체를 일단 홍성까지 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 제가 또 역전적으로 하는 게 삽교 예당 자꾸 삽교 예당호를 예산의 본물이라고 생각하고 예당호 주변에 호반 도시를 만드는 걸 도시? 호반 도시. 그러니까 거기에 기농기촌단지 제 꿈이 있습니다. 기농기촌단지도 아주 아름다운 기농기촌단지,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이 들어서서 예당호가 예산의 큰 킬러 콘텐츠가 된다고. 그런 부분도 예당호 종합개발 계획, 가치 이런 것들도. 그렇다. 예.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게 사실은 예당호가 이제 당진까지 우강까지 해서 많이 하는 얘기 농사에 쓰는 물이어서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그래? 그러면 농업용수 쓰면 되는 거지. 농업용수를 하면 농업용수 때문에 네네. 예당호를 개발 못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성. 진짜? 여태까지 군수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제대로 손대볼게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제대로 손대볼게요. 제가 예당호에 대한 꿈이 큽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분명 비전을 가지고 와야죠. 제가 예산 홍성에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는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소멸되는 지방의 지방 부활을 추진하는 선도 모델을 고향 예산 홍성에서 내가 추진하겠다는 게 저의 출마의 제1 목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수석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여기 공천된 게 아니라 제가 분명한 출마의 목적을 제시했죠. 지방 선도 모델, 지방시대 선도 모델을 예산성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홍성 사람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기 때문에 공천이 됐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경선 과정에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출마를 포기하셨지만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이쪽에서 지방시대 선도문을 하겠다는 것을 예산주민, 홍성주민들이 동의해주고 여론이 형성되니까 공선을 한쪽에서는 출마도 포기하고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많은 대통령실의 수석도 그렇고 비서관들이 나가서 출마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지금 다 됐다고. 38명 중에서 40명 중에서 8명 됐어요. 공천된 게. 우리 당선 가능성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어떤 인센티브를 줬나요? 저한테. 그렇잖아요. 홍 의원이 감점 받았다는 것은 다 시스템 공천 누리잖아요. 제가 수석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홍 의원님께서는 내가 늘 얘기 좀 섭섭하시고 그래서 그 불출마한 게 대승적 결단이시지만 저는 이곳에 내가 대통령 수석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대통령 수석도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경력이 됐죠. 그럼요. 그렇죠. 경력이죠. 수석이 아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통령실 수석을 거친 그래도 힘 있는 후보가 여기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겠다니까 거기에 주민께서 호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던 거잖아요. 후광이 있었던 거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석이기 때문에 나한테 여기다 공천을 꼽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수석이라는 엄청난 후광을 가지고 온 건 사실이지만 수석을 경험했기에 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우리 고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믿어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마포는 굉장히 마포도 제가 3개월 만에 됐어요. 진짜? 그럼요. 마포도 제가 마포에 인연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마포의 인연이 뭐 있겠어요? 제가 서울에 출마할 때 마포의 인연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마포라는 인연이 뭐냐면 우리 형님이 마포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으로 직공 우리 큰형님이 지금도 살아요. 소위 고주파라는 걸 하면서. 근데 대학교 가니까 아무 근거지가 없잖아요. 1학년 때 우리 형님 집에서 주소를 넣고 1년을 살았어요. 1년 한 10개월 정도. 그래서 우리 형님 밑에서 기숙을 한 거죠. 대학. 그러다가 저는 이제 다른 데 떠들고 주소가 거기에 7년 있었어요. 결혼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마포에서 그 하나 2년밖에 없어요. 마포에. 그런데 3개월 만에 가서 그때도 제가 서울을 마케팅한다. 제가 그 서울시의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기자로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서울시장 당선자 홍보국장으로 가서 4년 동안 있었고 그래 거기서 서울을 맡긴데 서울을 찾으려니까 우리 형님이 있었던. 그런데 저는 노웅래라든지 그런 분이 그렇게 센 줄 몰랐고. 동네. 동네. 그죠. 그걸 노웅래 의원 집안이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 5선을 냈어요. 구청장 2선을 했어요. 그럼 7선인 거잖아요. 노웅래 의원이 1선에서 8선에 집안을 내가 유일하게 처음 꺾고 3개월 만에. 그리고 저는 10분에 20대 공천 학살돼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리고 노무현이 계속 또 3선을 했으니까 10 몇 선이야. 7선에 11선 동안 유일하게 내가 한번 꺾어본 거야. 그 집안을. 이제 점잖은 분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상갓집에 같은 데 가면 본상 가서 굉장히 오래 있다. 라는 굉장히 지민 친화형 그런 의원이라고 홍성 천안 국회의원 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천안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양수부사고 별 크게
식과 대연하더라도 당연히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밭에 김태훈 지사 등이 표명하니까 이웃집 아저씨겠지만 밋밋하다. 밋밋하다. 김태훈 지사 때 통한 거 모르세요? 지난 선거 때 보니까 이웃집 아저씨 같지만 밋밋하다. 응? 뭐 색깔이 좀 분명하지 않다. 뭐 저도 약간 좀 그런 면에서 그럴 듯도 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충청도 같은 충청도 사람이지만 저는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내가 뭐 빠르고 확실하게 이런 슬로건 내가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아주 집요하고 매진하고 몰두하는 형이에요. 적은 분위기 캐릭터가 그래요. 저는 아주 집요하고 한번 물으면 제 별명이 강이빨이라고 해요. 한번 물으면 안 나요. 집요하고 아주 그냥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비 스타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